김용민 브리핑. (2016년 9월 3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한겨레 경향신문만 주목할 기사겠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작을 펼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 기억하시죠? 4.13 총선 닷새 앞두고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초고속으로 한국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6만 위안, 즉 1,000여만 원을 받아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국정원 요원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4년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요원은 제3국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탈출 방법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애국심에 불타서 개인적으로 일탈해서 벌인 공작일까요? 그런데 이들의 말레이시아 입출국 과정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이 점도 주목됩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제3국에 머물다가 입국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틀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서 이들 탈북자들 가족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대대적으로 떠벌렸습니다. 남한 정부가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은 종업원의 인권 상황 점검을 위해서 접견 요청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자의로 탈북했는지 이거는 차후에 규명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새누리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확연해졌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에게 우리는 여전히 한 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멋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4,862억 8,900만 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조직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국정원은 대선에도 열심히 개입하겠죠? 광고 듣고 이 뉴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의 오늘의 한마디. 좋은 약 한 줌보다 뛰어서 흘린 땀 한 방울이 더 좋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지난 4월 초 여성 종업원 12명과 함께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지배인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겨레에다가 다 실토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라고 했지만 몇 차례에 메신저 대화가 오간 뒤인 지난달 말 기자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지치고 불안하게 들려왔습니다. 지배인은 특히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내 새끼라고 불렀고 이 일행을 모두 포괄해서 우리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왔고 애들만 잘 되면 된다. 나는 내일 죽어도 된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북한 식당에 대한 대북 제재 때문에 집단 탈북했다고 하던데. 그러자 이 지배인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린 그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한의 어르신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례적으로 남한에 입국한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지배인 여기 들어왔는데 다 공개해 놓았다. 우린 공개될 줄 몰랐다. 처음엔 괘씸했다. 이제는 좋게도 생각하려고 한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북이나 남이나 정치를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자, 이 지배인은 평양에 있는 자신의 부모가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를 주모자라고 하는데 주모자 부모를 살려놓았겠는가? 북한에서 공개한 여성 종업원 12명 납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지 않는가? 살아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100%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주목됩니다. 그들의 탈출 과정을 중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점입니다. 국정원이 중국 영토에서 총선을 위한 공작을 펼쳤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됩니다. 북한 식당 집단 탈북 지배인과 종업원 12명, 지난달 8일에서 11일 순차적으로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를 나왔지요. 거기는 유우성 씨 동생 유가리어 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합동 신문센터입니다. 4월 초에 입국한 뒤 약 5개월 동안 통일부 산하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보내지지 않고 보호센터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지배인은 보호센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종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민변을 만나면 부모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극히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식당 종업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본인들 뜻이라며 재판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국정원이 민변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점, 이 점도 작용한 거 아닐까요? 민변을 만나면 너희 부모들 죽는다, 이렇게 협박한 것은 아닐까요? 민변은 북한의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들을 만나서 과연 자의로 탈북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계속 딴죽을 거는 바람에 결국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마는, 누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직업 수행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UN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에어포켓, 즉 뒤집힌 뱃속에 남은 공기에 공기를 주입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공기 주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경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경 녹취 파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수했는데 그 녹취 파일에 나온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공기 호스를 식당 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 현재 35m 지점에 설치된 그 부근 객실에 공기 주입구를 설치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생존자가 많이 모여있던 3층 식당 칸에 공기 주입이 성공했으니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갔다, 이게 실상인데 청와대 보고하기로는 공기 주입에 성공했다. 과장 내지는 거짓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박종훈 특조위 상임위원은 당시 공기를 주입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청와대 보고를 위해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세월호 가족들은 희망 고문을 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정권 안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집권 세력입니다. 보수신문을 제외한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수억 원대의 그림을 샀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일까요? 그렇긴 한데요.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그랬습니다. 담철곤 회장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이 건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유죄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담철곤 회장은 차별을 받고 우병우 수석은 특혜를 입는 셈이 됩니다. 담철곤 회장 수사 때는 그림이 집에 있어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의 자택을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검찰이 담철곤 회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우병우 수석은 전국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 곤외하는 김수남, 김밥 한 줄 사서 홀로 등산, 이런 제목의 박스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 검찰총장 회의에도 김수남 총장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퇴근해서는 밤늦도록 집 주변을 산책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병우, 이석수 수사 때문입니다. 이 수사 엉성하게 하면은 검찰이 청와대 시녀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매우 불명예스럽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롯데 비리 수사가 녹록치 않습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총장, 최근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원칙, 검찰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혹시 수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일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김수남의 고민, 김수남의 선택, 잠시 후 이어질 김프로이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해운 사태가 일파만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상 단체인 미국 소매업 지도자 연합회는 미국 상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국 한진 해운의 부도가 세계 물류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등과 협력해 눈앞에 벌어진 혼란과 피해를 시급히 수습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미국 유통업계는 최대의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규모 물량을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 확보해서 2개월 내에 들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진해운은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화물의 7.8%를 차지하는데요. 화물 운임도 폭등했습니다. 부산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간의 경우 컨테이너당 운임이 약 190만 원에서 4일 만에 약 257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컨테이너 54만 개 분량의 화물의 운송이 한 달 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위기 상황 잘 대비했고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한진 해운 후폭풍, 정부는 뭐 했나? 이겁니다. 삼성이 이미 판매된 갤럭시 노트 7 전 제품을 새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늘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는 의심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었죠. 오늘자도 어김없습니다. 기사 제목이 삼성의 품질 완벽주의입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의 품질 완벽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품질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게 재계의 해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했고 반도체 D램, 평판 TV, 스마트폰 등의 제품이 속속 세계 1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네, 만약에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전량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기사 써줄까요? 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이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추석 연휴 월, 화, 요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중.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목금토, 예, 추석 연휴지요. 직장인인 박모 씨가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마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희망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 총각인 모양이네요. 혹은 애가 없거나. 자,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은 9일짜리 황금 연휴를 즐기는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처럼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 공휴일을 갑자기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지난달 29일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9월 12일, 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떠돈다고는 들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 네, 1부는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 2부는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이어갑니다.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품위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행정체계를 확립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품위제도로 인해 군국주의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의 관행이 정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품위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몇 가지 개념들만 잘 파악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 시대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조직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조직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품위제도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합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결정을 조직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결정, 즉 조직적 결정은 대부분 타인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적 결정은 조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직이란 무엇인가? 조직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가정과 같은 조직을 염두에 두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행 KTX에 탄 승객들은 조직일까요? 부산까지 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승객들의 집단을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조직의 정의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이 협력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직폭력배들의 집단은 어떻습니까? 조폭은 구성원들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정의상 조직폭력배들의 집단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조직의 쓴맛을 본다는 말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쓴맛을 본다면 그 조직은 선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 악한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 선한 조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합의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벌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상하 간의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수평 구조의 자율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의 계급장이 무력화된 상태라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폭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토론은 없고 보스의 일방적인 지배와 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선한 조직과 악한 조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가정이든 조폭이든 조직은 사회적으로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피아 조직을 그린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조폭도 때로는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부도 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정부가 그렇고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자주 악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어버이연합 같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히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은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부장적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면 가정도 아주 나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기보다는 그 조직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집단이 악한 조직이 되는 이유는 폭력배들 때문이 아니라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악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그 조직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위제도는 아랫사람이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위로 떠넘기면서 윗사람의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입니다. 봉건 시대에 생성된 이 품위제도는 제국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제도 하에 있으면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군국주의적인 조직 문화에 함몰되어 조직 전체를 악하게 만듭니다. 품위제도는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조직의 선악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합의 없는 조직적 결정은 악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합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죠.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봅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와 같은 과거 독재 정부는 자체하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간첩 조작 사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사건, 세월호 사건, 교과서 국정화 사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요즘 겪고 있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스캔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안건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증거 문서들을 만들지 않았거나 있는 것조차도 감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폭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 동네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와 사진을 부모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위대한 SNS 시대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운영 행태를 보십시오. 동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여러 부모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합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실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권력을 가진 상층부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여 하부 조직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행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의 정부 운영 방식은 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개명한 21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제국주의적이고도 군국주의적인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품위제도 때문입니다. 품위제도 하에 있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구태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품위제도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품위제도는 윗사람에게는 아첨과 충성심을 보이면서 아랫사람에게는 위세를 부리며 억압과 착취를 가능케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완장찬 중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장을 차지 못한 이들도 상층부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먹을 수 있는 완장찬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끔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감정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영혼의 능력도 마비되었습니다. 똑똑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품위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청와대의 구조를 바꾸고 비리에 연루된 환관 내시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의원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과연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국주의적인 습속을 강화시키는 품위제도의 폐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전 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시대의 습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최동석 소장의 자본주의 내부에서 행복 찾기라는 4주 연속 시리즈 강의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강의는 사람숲 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만든 학습 공동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이나 페이스북에서 사람숲 협동조합을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아,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선물 새싹 땅콩차. 받는 사람에게 새싹 땅콩차는 고마운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버섯 부럽지 않은 새싹 땅콩차. 추석 선물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잡수시고 자신감을 찾으세요. 새싹 땅콩차를 차게해서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새싹 땅콩차. 전화구매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닷컴.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오늘은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낙원상가. 보고 싶었어요. 예, 네. 김프로의 전당. 이거 이제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김프로의 전당으로 바꾼다고. 이런 좀 좋은 데로 가야지. 그 마술의 전당 뭐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구려.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잘 돼야 할 텐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그 공연이 아주 대박 났더만.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공연을 도심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안 돼. 근데 저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제가 이제 했던 역할이 뭔가 이 사회를 이제 정화하고 뭐 이런 역할이니까 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까고 막 뭐 누구 감옥 보내고 막 이런 거 하면 그 나름대로 역할은 있지만 피부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협박 전화와 뭔가 욕설과 영혼이 피폐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프로가 감옥 보낸 사람이 한 몇 명 돼요? 많아요. 많아. 나오신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프로한테 앙심 품고
와가지고 야,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예. 그때는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피부로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 공연 같은 건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니라서. 예. 근데 이 재즈 자체가 없으니까 뭐 프로그램도 없고 뭐 예. 공연도 많지 않고 뭐 이런데 예. 그런 공연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뭐 그 손 붙잡고 너무 좋았다고 막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공연이 좋았으면 공연 보고 돌아가십니까? 요 아재 개그. 요런 거. 좋아. 그래.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예.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나름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뭐 똑같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전에 했던 일들은 좀 굉장히 스스로의 영혼도 ඝ아먹는 그런 일이었다면은. 의미는 있는 일이니까요. 네, 재즈 공연은 또 모두를 즐겁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함으로써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앞으로 이 우물만 봐. 시사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안 간다니까. 시사는 관심 없어요 저. 네. 그래서 파파이스에서 제안이 왔어. 출연을 해달라. 예.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추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작가분이 김프로이드 애청자예요. 네. 그래서 김프로는 이 분야에 정통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네. 제가 뭐 김영민 브리핑은 뭐 이렇게 김프로쇼 이런 거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 파파이스까지는 제가 가서 이렇게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완전히 김프로는 이제 낙인이 찍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훌륭하신 현직 기자님들이 많고 또 제가 이 떠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떠난 지가 꽤 되면 여기서 브리핑을 왜 해, 그러면? 2, 3년 됐으니까. 네.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뭐 이런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를 수가 있어. 현장에서 디테일을 접하는 거하고 나와가지고 큰 숲을 보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고.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숲을 봤을 때 정확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맞힌 거 아니야.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병우, 야, 질기네. 이게 대단하네. 그렇죠. 우리 언니의 이제 큰애 언니의 뚝심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가겠죠. 또 우리 이 시점쯤 되면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네. 우병우는 왜 이렇게 중용이 되고 끈질기게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일을 잘해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친박이고 비박이고 할 것 없이 뭐 여의도를 비롯해서 뭐 세종로 뭐 이런 데 하여튼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차 없어요. 조금만한 비위라도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친박이라서 봐주고 누구라서 봐주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우병우가 발견하면. 네. 아니 근데 왜 장관 후보자들은 그 많은 거의 걸레들만 그렇지. 걸레들은 왜 다 중용을 해? 꼬리가 아니니까. 꼬리가 아니니까. 꼬리는 잘라도 다시 나거든요. 근데 앞다리는 자르면 안 나잖아. 예. 뭐 그런 거 있죠. 그 앞다리가 문제지 꼬리를 자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뭐 모기 잡는데 이제 뭐 소 잡는 칼 쓰는 격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좀 잘하고요. 얘기한 대로 전부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오는 정보, 뭐 여러 가지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정권 말기에 뭔가 이렇게 레임덕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쫙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역할이 아쉽긴 하겠죠. 이거 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그 요즘에 떠도는 풍문 워낙 그 정보가 차단되고 이렇게 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다 보니까 풍문, 낭설, 스캔들 이런 게 아주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우병우 관련한 비리를 박근혜가 흘리고 있다. 자기 손으로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우병우한테 뭐 책 잡힌 게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박근혜가 그렇게 우호적인 신문인 조선일보에 흘림으로써 우병우를 곤경에 빠뜨려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어랏 우병우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른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 우리 큰애 언니가 김프로이드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김프로가 얘기하는 거를 맞출까봐 뭐 이렇게 조금 스텝을 달리 가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봐도 좀 지어낸 이야기 같고. 조금, 저는 뭐. 그렇게 머리에 쓰실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채널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 본인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스킨십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죠. 스킨십이라는 표현은 중의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관계, 대화, 이런 채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뭐 그래서 우병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정세균 의장이 발언한 것 때문에 올 스톱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방송 뉴스를 좀 봤더니 그거는 진행 중이라 단원을 내려가지고 전부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짧게 치고 가자면 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SBS 뉴스의 클로징이었어요. 신동욱 앵커.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MBC, KBS는 클로징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클로징을 하게 되면 그날 뉴스 중에서 그 방송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뭐 일가를 하거나 뭐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는 건데 신경민 앵커가 이제 한참 하다가 잘렸죠, 대책에. 그렇지. 이제 자꾸 불편한 소리 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클로징이 MBC에서는 없어졌고 KBS는 뭐 그냥 유야무야 계속 클로징이 없이 있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만한 멘트를 뭘 하나? 아니 미리 녹화를 해놓고 계속 틀든가. 그러니까 뉴스 다 끝나고 그냥 집에 가게. 이제 방송 뉴스 스스로 그 엣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SBS거든요. 근데 이제 SBS에서는 그럼 그날 제일 중요하게 본 뉴스가 어떤 것일까? 어제는 일이 많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였을까?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세균 의장과 관련해가지고는 3사 공통 한 꼭지를 쓰거나 많아야 두 꼭지를 써서 정말 그냥 가운데 입장에서 뭐 이쪽은 이랬습니다. 저쪽은 저랬습니다. 뭐 그냥 팩트만 전달했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 잘못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다 담아서 드라이하게. 다 담아서 드라이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어제 클로징이 아니었나 싶은데 클로징이 뭐였을까 봤더니 이제 국회가 개원했고 개원한 첫날 연설하는 것 때문에 빠그라졌고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어쩌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무슨 의장실도 막 나중에 점거하고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 막 그리고 뭐 한성규 의원은 멱살 잡아서 흔들고 막 꼴사나운 일이 이렇게 다시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 무슨 성희롱 발언 뭐 이런 거 관련해 카톡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뉴스 숫자를 세 보니까 거의 뭐 한 17, 8번째 꼭지에 나갔던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부담스럽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방송 뉴스가 얼마나 돼야 제대로 얘기를 좀 할까? 그런 걸 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씁쓸했습니다. 어제. 그래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가 확연히 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주저하면은 기자하지 말아야지. 누가 얘기를 하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을 지지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면 언론도 얘기하면 안 되고 국회의장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야당이 얘기하면 발목 잡기고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야 되나요? 뭐 잘못된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어쩌라는 거지? 싶은 생각에 막 울화가 막 단전에서부터. 어제 아침 신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로 양비론. 아니, 국회의장이 그런 말도 못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그 당시에 그 국회 다수당, 또 국회의장이 배출된 당은 새누리당,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국회의장이, 뭐 중립을 안 지켰다? 그럼 탄핵을 하면 안 되지. 탄핵을 주도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놓고는 뭐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보고 왜 중립을 안 지켜? 깝깝하고 아니 얘기하는 게 소재만 바뀌지 맨날 똑같아요. 그 방송 뉴스는 쌩까고 씹고 얘기 안 하고 피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하니까 김프로이드가 할 말이 없어. 맨날 소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저께도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딴 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와 뭐 이런 조선일보 얘기. 사실은 내가 그 이제 돼지 엄마가 지지난주에 오셨으면 송영 주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어? 이거 우리 김진태 형님께서 다 깠잖아요. 그거 깔라고 했던 거를 그걸 말씀드리고 오시면 얘기해드리겠다고 계속 근데 전화로만 계속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진태 형님이 까셔가지고 제가 뭐 조금 김은 빠졌습니다만. 자, 그럼 이거는 하나 물어봅시다. 김진태가 얘기 안 했던 거. 그 출처가 어디야? 출처요? 그건 뭐. 뻔하다.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사정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진짜. 통상 김프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겨놔야 돼. 아닙니다. 네, 판사님 아니에요. 사정기관이군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김진태가. 뭐 제보를 받으셨으니까 제보의 주체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제보의 주체가 사정기관일 수도 있는 거고. 민간인일 수도 있고, 뭐 김프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거죠. 김프로가 아직 팟캐스트계에서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요? 그 정봉주처럼 감옥 갔다 와야 된다니까. 아이, 싫어. 그런 각오로 해야지. 이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내가 시사를 하면 하겠어. 근데 난 시사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지. 지금 재즈하고 있으니까. 재즈하고 있어. 돈도 안 되는.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이제 결국에는 우병우가 쳐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가요? 예. 뭐 의견이니까 내 의견이야.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수사 뭐 해봐야 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야? 김수남이 변수입니다. 김수남?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에 대한 수사, 뭐 같이 이석수도 같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우병우 이석수에 대한 수사 보나 마나다. 그렇죠. 이거 뭐 뻔하지 않느냐? 우병우한테 다 보고가 되는. 그리고 우리 이제 윤곽근 팀장님이 수사를 동글동글하게 하시기로 이제 유명한 분이라서. 동글동글하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권력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수사 결과. 마무리를 잘 하시는 거지. 막 이제 보는 사람은 좀 깝깝하지만 막 잘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원하지 않게 뭐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재주가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번 수사도 에이 뭐 그냥 적당히 하고는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우리 수남이 형. 물론 수남이 형님도 이제 그 성은을 입어서 총장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권을 아주 뒤집어 놓을 만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근데 우병우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아요. 실제로도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 김수남 총장이 외롭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프로가 했나?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사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표하거나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문제고요. 수사는 다 뒤집어 까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을 놓고 두 분이 한번 세게 붙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이제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몇 자리씩이 이제 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고,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말판을 쫙 놓고 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조금 그 말판 숫자를 좀 많이 가져오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막 워낙 이 파워가 셌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장이 보통 중앙지검장 뭐 이쪽에도 이제 저기를 하니까 그 자리를 놓고 둘이 막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하는 분들이 막 이제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둘 다 안 됐어요. 지금 이영렬 그 대구지검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우병우가 밀었거나 아니면 김수남이 밀었거나 했던 분이 아니고 두 사람은 딴 사람을 밀었는데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심하게 빈정이 상한. 그게 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올 때니까. 언제야? 그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총장 임기가 2년이니까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총장 온 다음에 이제 있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두 사람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시점.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뭐 끼케야 뭐 한 1년 정도 됐을까? 그 중앙지검장 인사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총장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임종석 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앙금이 상호간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현재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칼자루를 김수남이 쥐고 있죠. 그러네. 수사의 칼자루는 김수남이 쥐고 있죠. 그 전까지는 그 김수남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칼자루를 우병우가 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못해도 기분만 나빴는데 지금은 어쨌든 수사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최소한으로 보고를 하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돼도 그걸 다 보고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지금 뭐 일선 수사팀에서 바로 청와대로 직보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 검찰총장이 김수남이 법무부에다가 있으니까 김수남의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필터링해서 보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는 다 돼도 뭐 이거는 이제 조율을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거 할지 말지는 그 밑에서 수사팀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검사가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포진된 것 같은데 누가 포진됐는지도 굉장히 극비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꺼리고 있어요.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래도 윤갑근이가 우병우 사람이라면서.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근거리 있으니까. 지근거리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수남이 조금 변수기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 뭐 중앙지검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앙금이 깊을 수 있나. 예. 근데 이제 그 검찰을 좀 아는 분들이 얘기할 때 기사에도 가끔씩 그런 게 나는데 예. 그 검찰에는 빅4라는 게 있습니다. 빅4? 네, 빅4. 뭐예요? 네 자리. 큰 네 자리가 있는데 빅4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맞춰볼게. 네. 검찰총장?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검찰 내에 빅4인데? 아니야.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보통 빅4라고 얘기하는 건 중앙지검장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그건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법무부 내에 검찰에 대한 모든 걸 담당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그렇죠. 검찰 인사를 실제로 말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 검찰국이에요. 아니 그 검찰 내부에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합니까? 그럼요. 검찰은 법무부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어려운 얘기는 준사법부라고 하는데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이 돼 있지만 검찰은 행정부의 지위를 받거든요. 법무부의 지위를 받으면서 그 역할 때문에 약간 독립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인사권하고 돈줄은 법무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검찰국장 그리고 지금은 직책이 바뀌기는 했는데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이 자리는 굉장한 요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수수사를 다 관할하는 게 이제 중수부였고, 이제 뭐 선거사범 관련해서 이제 뭐 공안 관련된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공안참모가 공안부장이기 때문에 이 네 자리는 사실 검찰의 굉장한 요직이고 빅4여서 요 빅4를 누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누가 실세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나아가 이분들이 나중에 검찰을 나와서 검사복을 벗어서 나왔을 때 전관예우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몸값이 비싼 변호사가 될 테고요. 그렇죠. 네. 거기가 하여튼 빅4 자리에 있었다는 건 자체는 검찰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 그리고 총장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 여기 나와서 정관예우 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거치면서 총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론사의 빅4는 어느 정도 자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빅4는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그 부장 정도는 꼭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보도국장까지. 그렇죠. 뭐 그 정도가 이제 정경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자리가 이제 좀 주요 자리여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여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빅4 자리 중에 하나를 놓고 그것도 이제 중앙지검이면 실제적으로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중앙지검의 장을 앉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누구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정말 친한 후배가 앉혀놔야 내가 다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를 심어놓으면 내 마음대로 막 속을 다 털어놓고 상의하고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세게 붙은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앙금이 좀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만약에 나와서 야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병우도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스캔들이면 이 정도는 뭉개고 갑시다가 되는데 만약에 딱 떨어지게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기소가 돼야 되고 이건 그냥 징역감이다 라는 게 만약에 나왔는데 계속 버틸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딜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옷을 벗고 이걸 적당히 마사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발표하는 걸로 뭐 이렇게 뭉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꽃놀이패에 지금 칼자루는 김수남이 쥐고 있는 거라 그게 하나 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 뭐 이를테면은 이제 강남 땅 파는 거, 그것도 화성 골프장 차명 의혹 그리고 가족회사, 그렇죠. 그리고 꽃보직, 이제 아들 의경 꽃보직 이거 말고 또 뭐 지금 파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돌아갈 텐데 지금 저 특별감찰관이 그 제기한 의혹은 그 민정수석 된 다음에 있는 찌끄레기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적당히 줄타기를 할 겁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제 고가 미술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변수가 될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수사를 꽤 뭐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 마사지를 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되치기 안 당하고 특검이 혹시 발의될지 모르니까. 그때 만약에 검찰이 이거 수사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 김수남이다 똥바가지 뒤집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은 있어요. 일단 수사는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법적으로 의유를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칼자루는 김수남이 쥐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일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제,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뭐 박수환도 나오고, 뭐 민유성 남상태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막 너무 복잡하니까, 요걸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민유성이 이제 그 산업은행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유성하고 박수환하고 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하고 송희영하고 친하고, 송희영하고 박수환하고 친하다. 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김프로하고 김용민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주진우하고 김어준하고 친하고, 그리고 이제 김프로하고 주진우하고 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해준 게 두 고리가 연결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이 이걸 저걸 하고 싶어요. 연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장 한 자리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이게 이제 산업은행장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민유성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알면 형님,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할 텐데 그렇게는 몰라요. 누구를 타고 건너가서 소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하고 이제 박수환 뉴스컴 홍보대행사 사장인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홍보대행사 사장은 옛날부터 외국계 금융회사 이런 걸 많이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했던 회사라서 거기는 친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김프로하고 김용민하고 이렇게 친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상태 하고는 어차피 이제 올해 출입을 했으니까 송영하고 친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은 홍보대행사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연결이 되고 소개가 됐기 때문에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뜩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송희영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죠. 이게 수사가 완전 진행되면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것들도 있고 글쎄 말이야.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쭉 해왔으면 뭐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끈도 있고 민정수석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소설을 써보자면 이렇게 저렇게 뜻이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수사 그렇게 뭐 할 만한 게 아닙니다. 송희영 쪽이 청와대에다가 조선일보 쪽이 청와대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최동욱을 내보낼 때처럼 딱 한 편이어서 뭐가 되면 그럴 때는 뭔가 긴밀하게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병우가 그런 걸로 막 그렇게 잘 받아주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별로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TV조선하고 그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TV조선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는 동국제강이 이제 TV조선의 주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동국제강 회장이 이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그 TV조선 주주인데 원정도박하고 횡령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TV조선 상황은 뭐 유상증자 이런 걸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주주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필요한 때라서 여기서부터는 소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게 썩 마뜩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요 주주고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 뭔가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영장을 쳤는데 기각됐어요. 구속영장이. 그 장세주 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막 대차게 까는 칼럼도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장을 이제 재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하고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에서 수사를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훨씬 구속하는 이유가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불편해지니까 말을 맞추거나 누굴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가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 가지로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져서 구속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수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텐데 근데 이제 영장을 그러면 재청구를 하거나 보통 통상적으로 재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쳤다가 기각되면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TV조선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영장이 재청구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냥 미뤄 짐작해보면 조선일보나 TV조선 쪽에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있죠, 충분히. 물론 하지 않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병우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뭐 딱 그렇게 막 해야 될 건 아니니까 거기서 만약에 마음이 섭섭했으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앙금이 차곡차곡 쌓여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랏 1등 신문인데 그래?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해? 그래? 이 새끼들 한번 빅뉴스를 먹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신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최동욱을 몰아냈던 전력이 있잖아요. 예. 둘이 합심해서 몰아냈다고 이제 보는 게 정설인데 그렇게 했던 전력도 있는데 우리가 파트너로 알았는데 이런단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게다가 또 레임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외부 반응도 별로 좋지 않고 여소야대 전국도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드는 신문으로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그래 그러면 한번 붙어봅시다 하고 이제 기사를 빡 써서 계속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실권을 가지고 칼을 쥐고 있는 게 청와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어쨌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조선일보가 거꾸러진 거예요. 졌지. 졌어 이건 뭐. 그리고 이제 뭐 TV조선의 제허가 문제도 이제 곧 다가오고. 그러네.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맞짱을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가 여기 송희영 얘기가 이제 지지난주에 많이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지금 이제 김 빠진 얘기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이 얘기도 재밌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조선일보가 도대체 왜 한겨레 경향처럼 저렇게 막 난리를 부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막 이런저런 배경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생경한 그런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이제 그 얼개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보수라는 진영에서 뭔가 가치를 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간다기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치를 놓고 뭔가 이렇게 가치지향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문제가 이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사람들만큼 끈끈하진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틀리고 조금만 의견 다르면 막 서로 까고 막 또 막 삐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을 당장 내 눈앞에 돈 내지는 이권 뭐 이런 걸로 이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어지간한 건 숙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나. 조선일보가 갑자기 막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쫓기 시작해가지고 된 건 아니고.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떤 골빈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쓰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공개 사과 문에도 막 그렇게 썼더라고. 뭐 이게 뭐 개인의 일탈로 지금 뭐 언론 본련에 뭐 그 기자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던데. 그 뭐. 소명 좀 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 한번 웃겨보고 싶은 그런.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이미 농담이 아닌 김 빠진 사이다처럼 돼버린 얘기지만 조선일보가 이참에 대우조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대우조선일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괜찮네. 대우조선일보. TV 대우조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부실 기업을 또 살리는 그런 일로 또 우리 또 조선일보가 국가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농담이었고요. 역시 김프로하고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이 맥이 딱 잡힙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도움이 좀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이 실력과 또 이런 안목은 김프로이드 시간에서만 뭐 어지간한 기자들은 다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왜 얘기를 안 해?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는 이제 뭐 현직에 없으니까 얘기를 편하게 해서 그런 건데요. 아니야. 조선일보에 또 다른 인사가 연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제가 뭐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근거 있는 얘기예요? 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근거가 있다라고 지금 눈빛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야, 없다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판사님 아니에요.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 마무리 곡은 어떤 노래로 할까요? 오늘 곡은 제목은 영어예요. 데이브 니어의 Invisible Love라고. Invisible Love. 보이지 않는 사랑. 미안해. 내가 그 밤에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낮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Invisible Love라고. 예. 보이지 않는 사랑.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노래 자체는 사랑 노래예요. 예. 뭐 사랑에 대한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영감을 주신 분들이 계시죠. 누구? 이건 이제 홍만표 게이트. 아니, 홍만표 게이트를 발라드 곡으로 승화시켜? 왜냐면 홍만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게 이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부장판사 출신의 그분이 여성분. 그렇지. 구치소에서 싸우고 그 싸웠다는 사실을 그 내연남이 폭로했거든.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내연남과 그 여성 부장판사 사이에 그런 거 하다가 러브라인을 막 그런 건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드리다가 그걸 어떻게 가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담긴 건 아니고 요걸 모티브로 야 우리 사랑에 대한 가치를 한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주 노래 공장 우리 매주 데이브녀가 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노래를 쌈박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병우와 박근혜 사이를 하나 써봐야 되겠다. 쓰고 감옥 가야지. 안 돼요. 감옥 가면 안 돼. 그리고 참 공부할 게 있습니다. 광고할 게 있어요. 어떤 광고? 이제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김프로쇼니 뭐 시네마스타 재즈 갈고 싶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떨어져가지고 그거 약발은 다 된 것 같고. 근데 진짜 광고할 게 있어요.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10월 15일부터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토요일 날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즈 공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요거를 그 강남에 있는 갤러리를 통으로 하나 크게 빌려가지고 재즈 페스티벌을 하기로 했어. 진짜? 네. 야. 도심에서는 재즈 페스티벌이 없거든요. 예. 보통 이제 저기 뭐 자라섬이니 어디 이런 딴 데 가서 큰 데다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그냥 하는데 그거 말고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오히려 자주 조금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지하에 한 200석짜리 있는 극장도 있고 1층에 야외 정원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갤러리를 빌려가지고요. 그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빌린 거지. 그렇죠. 거기하고 얘기해서 이 취지가 좋다.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이제 10월 15일 날 6팀 내지는 7팀의 재즈 뮤지션들 거기 이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팀들 쭉 저희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10월 15일. 네.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논현동에 있는 플랫폼 L이라는 그 이제
갤러리가 있어요. 네. 그 건설회관 사거리에 있는 굉장히 멋있고 큰 데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MB 집 근처네. 아, 그런가? MB 집 근처. MB도 오면 좋겠어요. 자리를 한번 만들까요? 네, MB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 마릴린 맨슨이 와서 또 재즈하고 또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네. 예. 알겠습니다. 10월 15일. 플랫폼 L. 네. 플랫폼 L. 예, 논현동에 있고. 이름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뭐 하여튼 재즈데이 성격으로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재즈로 쭉 노실 수 있도록. 오시면 맥주도 공짜로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입장료 있어요? 있죠. 근데 티켓이 얼마인지는 지금 이제 아직 안 정했어요. 시뮬레이션 좀 하고 있어요. 12만 원, 15만 원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하려고 뭐 얼마 정도 해야 이제 운영이 되나 뭐 이런 걸 좀. 12만 원, 15만 원이면은 맥주 안 먹는 무상급식 안 받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싼 가격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가격은 어쨌든 좀 싸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월 15일 플랫폼 L. 논현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와야지.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죽기 전에 재즈를 한번 누려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재즈 페스티벌 멀리 있는데 늘 이렇게 비싸고 멀어서 못 가셨던 분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하니까 한번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즈가 알고 싶다 공연 오신 분들이 끝나고 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셔서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차례입니다. 돌아가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노래 제목 까먹었네. Invisible Love. 데이브 니어의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프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만나 참 정말 좋았었지. 와우,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약속. 너무 많은 기대와 무리한 요구들에 우리 지쳐만 가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조금씩 우리 사이 멀리 멀리 뒤로 우리 사랑은 Invisible Love. 알고 보니 우리 나눈 사랑 연기와 같은 So terrible love. 사랑은 점점 집착이 되어가기 마련. 서로를 구속하지.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조금씩 우리 사이 멀리 멀리 뒤로 우리 사랑은 Invisible Love. 알고 보니 우리 나눈 사랑 연기와 같은 So terrible love. 뒤로 우리 사랑은 Invisible Love. 알고 보니 우리 나눈 사랑 연기와 같은 So terrible love. 사랑하는 그대 나는 아직 꿈을 꾸어요. Unbreakable love. 제발 그대 나와 같은 꿈을 꿀 수 없나요? Everlasting love.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